부동산 하락을 고대하고 있는 분들이요, 이 영상을 꼭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부디의 한수에서는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하락장을 고대하는 이들을 위한 부디의 조언. 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올 초만 해도 올 중반 7, 8월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계속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들을 해왔다가 지금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쭉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설왕설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내년 시장이 폭락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또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 그 폭락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하락장을 정말 고대하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부디의 조언입니다. 자, 세미나 먼저 공개할게요.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자, 11월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분당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입니다. 분당선 7호선. 자, 주제는 바로 서울 3도심 재개발 투자 신규 역세권을 노려라. 3도심.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2040 도시 기본계획의 3도심 중에 어디예요? 재개발 투자 그리고 신규 역세권, 신규 새로 역이 생기는 곳. 없던 곳에 역이 생기면 가장 파급 효과가 큰 것입니다. 아시죠? 있는 곳에 또 역이 생기는 거는 이미 역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지만 약간의 그 효과가 있지만 없던 곳에, 불편한 곳에 역이 갑자기 생긴다면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래서 3도심 재개발 지역 역세권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건까지 공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고요. 그리고 이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1대1 개별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즘 뭐 항상 겪는 얘기지만 왜 전문가들의 시장 예측은 전혀 맞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이 항상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예측을 계속 해오고 있죠. 하지만 맞은 적이 있습니까? 맞은 적 거의 없어요. 거의 아니라 정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게 2023년도 부동산 전망입니다. 2023년 1월 달에 부동산 전망을 했어요. 전문가 96%가 올해도 집값 하락. 지난해죠. 집값 떨어진다고 했어. 전세도 하락 다 떨어진대. 매매 전세 96%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 2022년도보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24년 3월달, 올해 3월달 기사를 보면요.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몇 명? 8명, 80%. 올해 집값 더 떨어질 것. 이렇게 정말 이 전문가들 시장 예측이 전부 안 맞아요. 전부. 근데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면은 많은 대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올해 집값 떨어진다네?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전문가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문가들의 시장 예측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맨날 틀린다는 거죠. 그게 참 왜 틀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들이 얘기하는 집값 하락의 근거, 전문가들. 이자가 너무 높아. 금리가 너무 높고 이자가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대출을 왕창 끼고 샀던 2030 세대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매물이 시중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집값 하락의 근거로 영끌적에 매물을 던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물이 시중에 팔리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쌓여 있다. 그리고 살 사람도 없다.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시절이죠. 2023년, 24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런 불확실성의 시기였죠. 자, 매물이 급증하고 매수의 실종, DSR 규제까지 하다 보니까 거래량은 계속 급감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집값은 오르기가 당분간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집값 하락 근거였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방이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역전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PF 대출이 안 나온다. PF 부실로 건설사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 조여왔죠. 한마디로 전문가들의 예측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예측을 하는 것 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맞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문가들과 달리 폭락론자들 있죠. 집값 하락을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폭락론자들의 이 근거 논리, 이 경제 위기 경고, 항상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왜냐하면 경제 전반에 거품이 지금 상당히 많이 꼈다. 부동산 거품도 상당히 많이 껴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엄청 과열되어 있어서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 수가 없다라는 논리로 가격 폭락을 계속 외쳤던 것이 바로 이 폭락론자들의 근거 첫 번째입니다. 경제 위기 올 거다. 우리나라가 위기가 아니면 어디가 또 위기가 와요? 미국이 위기가 올 거다.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근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사례, 하락 사례 인용입니다. 과거 하락 사례가 어떤데요? 가장 첫 번째로 두는 게 일본이죠. 일본, 잃어버린 20년. 일본이 버블 붕괴로 장기 침체를 겪었다. 부동산 가격도 폭락을 하고, 우리도 일본과 구조가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이 얘기는 20년 전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20년 전부터. 그리고 우리 98년도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때 가격이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때 떨어진 그런 사례들을 인용을 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재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부채 비율, 요것도 또 얘기를 해요. 부채,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를 해야 된다. 대출 규제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가 없다. 한마디로 상당히 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지금 쏟아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가계부채 비율은요, 비율이 높아지는 건요, 우리 경제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계부채의 비율은 높아집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 중앙 일간지의 사설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가계부채의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사설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비율이 40%대. 그런데 마치 큰일 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들을 해왔죠. 하지만 큰일 났습니까? 안 났어요. 그 당시에 스위스에, 우리 2000년도 들어와서 스위스의 가계부채 비율이 125% 정도 됐어요. GDP 대비. 스웨덴, 덴마크는 140%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까? 큰일 안 났어요.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어. 즉, 뭐예요?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우리 경제 볼륨이 커지고 있다.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지, 가계부채 때문에 뭐 나라가 망한다? 이런 일은 유사일에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계부채보다도 첫 번째로 국가부채, 그 다음에 기업부채, 가장 마지막이 가계부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가계부채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을 크게 비판을 해요. 상당히 많지만 큰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폭락론자들이 하락 근거 논리.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인구도 감소해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예요. 자, 이런데
장기적으로 부동산 불황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불황이 이런 것들이 인구 감소나 저출산 고령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수요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인구가 감소되더라도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나라가 있고요, 떨어지는 나라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안 좋은 것들만 자꾸 찝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현 가격이 너무 높대. 현재 가격이 너무 높아서 비정상적으로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 앞으로 30% 40%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래야지 정상 가격이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은 정상 가격이라는 게 도대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음마아파트 1970년도 초반에 분양할 때 분양가 2천 얼마밖에 안 했어요. 2천 몇백만 원밖에. 30평대. 그때는 그 아파트 가격이 쌌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싸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25억.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비싼 게 아니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한다? 실물 자산에 투자한다. 실물 자산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실물 자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비정상적으로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왜? 인건비 오르죠. 물가 오르죠. 원자재 값 다 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떨어지라고 고살 지내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이런 폭락론자들의 하락 근거는요, 얼핏 들으면 정말 솔깃해요. 얼핏 들으면, 맞네. 이론적으로 맞아. 그래, 정부가 왜 부동산 부양을 하지? 너무 맞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안 맞는 얘기들을 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현혹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자, 전문가와 폭락론자의 시장 예측이 맨날 틀린 이유는 뭐냐면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 시점에서만 판단해요. 현재 시점. 지금 미분양 막 생기고 금리가 막 기준금리 올라가고 그렇죠? 수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집값이 지금 앞으로 당분간 좀 힘들겠네, 오르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은 똑같아. 전문가나 일반 사람이나. 그래서 전문가는 사실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재에 있는 그런 시점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것을 마치 전문가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폭락론자는 이건 더하죠. 왜? 폭락 공포심을 조장을 해요. 집값 폭락한다. 지금 팔아야 된다. 사면 안 된다. 이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집을 팔아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와서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상담하고 그러면은 팔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팔았대.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본인한테 책임이 있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주구장창 하락만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하락만. 일관성은 있죠. 하락만 주구장창 주장하니까 일관성은 있어요. 소신이라고 해야 되나? 일관성은 주장창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하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돈을 벌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 폭락론자, 이 시장 예측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우리가 기사를 보고 어떤 기사들을 보고서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수요가 줄었다. 거래량도 완전 줄었다. 좀 내리막으로 간다.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다 본인 나름대로 좀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거래량으로 흐름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22년도 11월 달에 거래량이 768,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768세대. 그 다음에 12월 달 되니까 조금 늘었어요. 913세대. 여기서 변곡점이 생겼죠. 이때까지는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00 몇 가구 가다 768가구,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진 거예요. 10월 달은 더 떨어졌고요. 여기서 800에서 700으로 떨어졌고, 근데 갑자기 12월 달 되니까 768에서 913으로 조금 소폭 올랐죠. 자,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12월 달에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2022년 12월 달. 저는 1월 달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768세대에서 913세대로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1월 달 되니까 12월 달에 913 가구가 늘어났었는데 1497, 약 1500. 엄청 차이 나잖아요. 913에서 1497. 그렇죠? 그러면 한 600가구 가까이가 지금 확 늘은 거예요. 600세대 정도가 거래량이 확 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변곡점이 생겼다. 이때부터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죠. 2,500, 3,100, 3,335, 3,579, 4,031, 3,753으로 약간 떨어지는 듯 하다가 4,049로 올랐죠. 자, 이때가 2023년 몇 월 달이에요? 8월 달이 완전히 고점이었어요. 그렇죠? 8월 달 4,049. 그러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514. 10월 달에 2,418 확 줄었죠. 11월 달에 1,916으로 확 줄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2024년 12월 달, 2023년 12월 보면은 여기 1,900이죠. 1,871로 또 줄었어요. 그런데 2024년 1월 달이 되니까요. 1,872가구에서 2,682로 확 뛰어요. 확 뛰었죠. 2,682로. 그렇죠. 그 다음에 2,704, 4,437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2024년 7월 달까지 9,108가구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때까지 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강남 상구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요.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강남 상구는 고점을 이미 넘어섰어요. 과거의 고점을, 전고점을 넘어서고 계속 오르고 있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1월을 지나서. 그러다가 8월 달 되니까 꺾이기 시작하네. 8월 달 또 뭐가 나왔죠? 규제 나왔죠. 대출 규제. 그렇죠? 대출 규제가 8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3,050가구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 어디가 고점이었어요? 2023년도는 8월 달, 2024년 7월 달. 한 달 차이죠. 자, 그렇다면은 2025년도 시장은 제가 판단하기는 2025년도 시장은 거래량으로 보면은 1월 아니면은 2월 달이 똑같이 변곡점이 생길 거다. 변곡점이라는 꺾이는 점이에요. 이렇게 좀 하락하다가 뭔가 딱 반동이 생기는 그런 곳이 변곡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년 1월, 2월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11월, 12월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투자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던 분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생각하고 있던 분들은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1월이나 2월 달에 변곡점이 올 것이다. 자, 2025년은 전세값은 계속 우상향, 급등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값이 오르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내년 시장은 전국으로 확산이 될 거다. 그래서 전세 난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셋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 수요로 머물러 있던 분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다들 이해되시죠? 자,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 2월이 다시 변곡점이 생기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현재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8월 대출 규제의 시장은 뭐예요? 숨고르기 장세로 지금 들어왔다. 숨고르기 장세. 숨고르기 장세. 그래서 현재는 상급지 갈아타는 교체 수요의 매도, 선매도가 지금 좀 부진합니다. 지금 약간. 그래서 매물이 실제로 시장에 일시적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파는 사람들이 호가를 낮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 낮춰. 안 팔리면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안 낮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 호가는 낮아지지 않고 있고요. 이 상급지, 강남 3구를 비롯한 상급지는 계속 신고가 행진, 목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를 포함해서 상급지는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지금 양극화가 커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 현재 상황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대출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 길면은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 3개월에서 저는 이제 5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KDI에서 보고서를 낸 거에 보면 길면은 6개월까지 이 대출 규제 효과가 있다. 그 후에는 없다. 그렇다면 대출 규제 8월 달 넘어서 시작했죠. 그러면 9, 10, 11, 12, 1월, 2월. 한 길어도 2월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대출 규제의 우리 강한 효과는. 하지만 대출 규제는 처음에 대출 규제를 내놓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강하게 단기간에 효과를 크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가장 부동산 규제의 카드로 첫 번째로 꺼내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에서는 지금 공급을 늘리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공급을 어떻게 늘리자, 그린벨트도 해제해서 빠르게 공급을 늘리자.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강의에서 희망 고문일 뿐이다. 공급 물량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 자, 재개발 투자를 하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재개발 투자는요, 소액으로 목돈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자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사업성 높은 것만 찾으면 무조건 성공해요. 지금 재개발 지역도 상당히 많잖아요. 용어는 다르지만 모아타운이니 역세권 개발, 신속통합기획 등등 용어는 다르지만 정말 많은 곳에 지정이 돼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업성 높은 곳을 찾아가기만 하면은 재개발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10년, 20년 기다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재개발 투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상당히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자, 재개발은요, 사업성 높은 곳만 찾으면 성공하고요. 적은 금액으로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살려면은 지금 입지가 좋은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재건축 아파트를 살려면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최소한 10몇 억씩 들어가요. 내 돈이, 현금이 최소한 전세기구 사더라도 10몇 억씩 있어야 돼. 아무리 없어도. 그러면은 그런 곳을 어떻게 우리가 현금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은 현금이 없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 투자라는 겁니다. 입지 좋은 곳, 아파트가 20억 될 수 있는, 20억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곳들에 투자금 2, 3억이면은 투자할 수 있어요. 아니면 1억대 초반, 중반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바로 이 재개발 투자입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은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재개발은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빠르면 10년, 잘못하면은 20년도 걸릴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재개발은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오릅니다. 자,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 동의서를 막 걷는다고 소문이 나면 가격이 좀 뛰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구역 지정이 됐다 그러면 가격이 또 확 뛰어요. 조합 설립이 되면 또 가격이 뛰어요. 그런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곳이 바로 재개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내가 여력이 되면 끝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잊어먹고 가져가면 가장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억을 투자해서 2억이 올랐다. 그러면은 더블이 올랐네. 그러면 양도세 좀 내고, 양도세 지금 일반 세율이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좀 내고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서 나갈까? 빠져나갈까? 아니면 다음 단계까지 좀 더 기다려 볼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소액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부에서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유일한 그런 투자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세미나 주제입니다. 서울 3도심 재개발 투자 신규 역세권을 노리라. 여기에 대해서 물건까지 공개하는 그런 시간들 준비했고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금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분이죠. 늘 명심하라. 성공하겠다는 너 자신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항상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기 하죠. 모든 일이 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음도 올바르게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지 자꾸 그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